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재집행 시기를 고심 중인 특검팀이 오늘 내일 중으로는 체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소환을 하루 앞두고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포스코 ENC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감전사고로 의식불명에 빠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해당 기업을 질책한 지 일주일 만인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굉장히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소환 조사도 이제 앞두고 있는데 2차 체포영장 집행이 그동안에 이제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어요. 그런데 특검팀이 오늘과 내일 중에는 집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김건희 여사의 소환이 임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변수라고 하면 변수가 발생한 것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이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변호사인 선임계가 제출이 됐었지만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임계가 접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상황의 변경도 발생했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도 임박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도를 가져가겠다라는 것으로 읽히고요. 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시간이 아직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7일까지 유효 기간이기 때문에 원한다면 7일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가져가지 않고 조금 여유를 두겠다라는 것으로 읽히고 그도 그럴 것이 특검 입장에서 계속해서 이 강제로 구인하는 것을 시도하고 실패하는 모습이 반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것 그 자체로도 조금은 뭐 이미지의 손상 내지는 조금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더불어서 윤 전 대통령에게도 당신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내지는 키를 쥐고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좀 신중도를 기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특검은 오늘 오전에 그 변호사 선임계가 접수됐다면서 변호인과 소환 조사 일정 그리고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계가 제출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소통을 해야 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호인 선임계가 제출이 됐다라는 것은 구치소 내에 수감되어 있는 윤 전 대통령을 대신해서 외부로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는 누군가의 연락망이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 법적인 모든 절차에서 변호인이 대리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 의중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법적 대응을 관련한 여러 서류 제출이라든지 그리고 특검과의 의사소통 여부도 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도 좀 연락을 취하기 용이하고 그리고 일정이라든지 시간을 조율함에 있어서도 좀 용이한 측면이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의 변수는 변호인단이 특검과 의견을 조율하고 이때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네. 본인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이 완강히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좀 반복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극과 극을 달리는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사이에 그래도 조금이나마 중재할 수 있는 그 누군가 대리인이 생겼다라는 것은 특검 입장에서도 반가워할 측면이고 예. 그래서 이번 영장이 살아있는 한 기한 내에서 최대한 김건희 여사도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묵비권을 설령 행사할지언정 현장에는 좀 나와라라고 거듭해서 지금 설득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중재 역할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변호인단이랑도 조율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강제 구인에 다시 나서게 되는 걸까요? 그럴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나를 선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의뢰인인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을 많이 대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좀 그렇죠. 한계입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나는 완강히 거부를 하고 나가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변호인으로서도 사실 뭐 설득은 해보겠지만 크게 할 수 있는 뭐 옵션은 많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이 특검 조사
조사가 끝이 아니라 특검이 기소를 하게 될 것이고 이후에 법원 단계로 넘어가서 절차가 진행될 때에는 그때에는 아마도 본인이 출석을 그래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 예. 만약 설령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변호인단 입장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제 법원 사이를 오가면서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예, 광재 구인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물리력을 이번엔 정말 동원할 가능성도 특검팀이 거듭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정농단 특검이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윤 전 대통령이 이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의혹의 정점이었던 그 최순실 씨에 대해서 강제 구인을 직접 했다라는 사례를 좀 예로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강제 구인이 어떤 방식으로 좀 이루어졌나요? 이때 이 2016년이었습니다. 이제 개명을 해서 최서원 씨지만 당시 이제 최순실 씨가 나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너무 이제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조사에 응할 수 없다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구치소에 수감된 상황에서 특검 측의 어떠한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고 있던 사람이 바로 윤 전 대통령이고요. 그래서 이 특검 측에서 묘안을 짜낸 것이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구치소에 수감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구인을 해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인 영장,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거에 기인해서 한번 조사를 좀 설득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실제도 그때 당시에 체포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특검 입장에서는 직접 구치소를 찾아가서요. 최순실 씨에 대한 설득 작업을 합니다. 영장도 적법하게 발부가 되었고 지금 강제로 끌어낼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 조사 받겠느냐 받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때에는 최순실 씨가 그러면 일정을 다시 잡아서 조사를 응하겠다라고 해서 일정 조율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와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지만 그때도 특검 입장에서 최순실 씨에 대해서 정말 뭐 담요로 말아서 빼오든 아니면 양팔다리를 잡고 빼오든 이러한 상황은 펼쳐지진 않았고요. 다만 영장의 근거에서 우리가 끌어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정을 조율해 줄 테니 응해라라고 해서 응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수사팀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영장 지휘라든지 아니면 뭐 구치소에 사람을 보내서 이 전 과정들을 본인이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특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서 본인이 좀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어제도 그 변호인단 통해서 윤 전 대통령 입장이 나왔는데 만약에 물리력 행사하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강하게 밝혔거든요. 여기서 말한 법적 조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국가배상 청구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형사 고소를 통해서 이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배상 청구라는 것은 교도관도 이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교도관이라든지 아니면 검사가 어떠한 나에게 인권 침해적인 행동을 해서 나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뭐 물리적인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국가배상 청구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 인정되진 않죠. 인권 침해적인 요소라든지 실질적으로 그걸 집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딜 맞았다라든지 뭐 다쳤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으로 법적인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하면 좀 의문인 그런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뭐 형사 고소도 가능하겠죠. 만약에 형사적인 어떠한 범법 행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권 침해적인 부분과도 연결이 되지만 이 사람을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사실은 뭐 폭행이라든지 어떠한 범법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러한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해서 좀 그 수위가 높게 이 물리력이 동원이 됐다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뭐 직권남용죄로 고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넓게 열어두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아직까지 어떠한 뭐 인권 침해적인 요소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설령 뭐 고소장을 접수를 하고 소장을 넣은들 뭐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특검은 구치소에 가서 지휘를 하는 거고 그 구인 행위는 구치소 직원들만 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집행법이라든지 아니면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관련 법률들을 보았을 때 검사의 경우에는 수사관의 경우에는 실제 이러한 영장을 집행할 때 가서 지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치소 내에서 그리고 구치소 내에서 그러한 영장의 지휘를 받아서 실제 집행 그러니까 뭐 나오라고 해서 직접 데리고 나온다라든지 이런 행위 자체는 교도관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차 이 서울구치소 측과도 이 특검이 이야기를 했고 또 아니면 뭐 일부 의원들과 이 질의응답도 가졌지만 그 과정에서 교도소 측은 구치소 측은 우리가 이 선례에 비추어 봐서 그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규정에 맞게 하겠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어떻게 물리력을 행사한다라든지 끌고 나오는 건 좀 부담스럽다라는 예.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지금 특검팀이 오늘과 내일은 집행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렇게 치면 7일에 내일 모레 이제 가능성이 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기한을 넘겨서 7일을 넘긴다고 한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내란 특검팀이 했었던 것처럼 조사 없이 곧바로 기소를 하는 방법 또는 다시 한번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두 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내란 특검과 이 김건희 특검과의 조금 차이는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일단 상당 부분의 이제 자료가 수집되어 있었고 그리고 일단은 소환에 응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했을지언정. 그런데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이 주체가 되어서 이 한 번도 소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소환에 응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겠고 그래서 특검 입장에서도 그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우리 막바로 기소하겠다라는 것은 조금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7일이 만료가 되는 그 영장 시한 내에 집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재청구를 해서 또다시 한번 집행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이고요. 그 사이에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렛대 삼아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리고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일단 공개 소환도 응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포토라인에 서서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을까요? 일단 원칙은 포토라인 앞에 서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위해서 경찰이 어떠한 뭐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규칙상 안전상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라든지 뭐 예. 이런 경우에는 일부 이제 인력을 투입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은 좀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내일 어떻게 현장이 마련이 되고 또 현장에서 본인이 입장을 밝힐 의지를 피력할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조금 달라지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변호인단이 이렇게 뭐 가리는 당사자를 이렇게 가리는 차원에서 빨리 이렇게 들어간다라든지라고 하면 사실 아무 입장을 밝히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포토라인 앞에 설지 아닐지는 본인 당사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 하나의 쟁점이겠고 일단 10시에 출석 통보를 했기 때문에 10시 조금 뭐 이른 시간 정도의 현장에는 도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 당사자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막판 혐의를 정리하고 그리고 소환을 수차례 하는 것도 서로 좀 부담일 수 있어서 가능한 한 동의를 받아서 오랜 시간, 장시간 조사를 하기를 원할 겁니다. 물론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돌려보내야 되겠지만 동의를 한다면 밤늦게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고 그것을 위해서 관련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쟁점들 정리한다라든지 이런 작업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눈길을 끄는 대목이요. 김건희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직접 다 설명을 하겠다는 건데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직접 다 설명을 실제로 할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한 가지 더 조사를 한다고 한다면 조사 공간 자체가 일반 피의자하고 좀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어떤 환경에서 조사가 이루어질지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간명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야기하는 걸 적어야 되기 때문에 뭐 컴퓨터 있고 테이블 있는 상황에서 수사관, 조사 대상자와 이렇게 마주보게 되는 형식이고요. 변호인이 입회를 할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은 이 조사의 대상자 바로 뒤쪽에 이제 위치를 해서 앉게 됩니다. 내지는 뭐 같이 동등하게 이렇게 앉을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뭐 끼어든다라든지 조사 방해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할 여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멀찌감치 떨어져 앉게 시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 조사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서 특혜를 뭐 줄 필요성은 사실 없죠. 그래서 저렇게 간명하게 꾸려진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것으로 보이고요. 뭐 본인이 진술 거부권을 뭐 행사하지 않겠다, 나는 있는 그대로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최대한 가능한 많은 유의미한 그런 진술들을 받아내는 것이 특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예. 관련 혐의들 관련해서는 이 엮여 있는 그 관계 당사자들의 진술이라든지 증거는 사실 좀 충분히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증거들을 본인 당사자에게 좀 확인하는 식의 그러한 식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건희 씨 관련 혐의가 16개인데 이번 출석 요구서에는 4가지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보니까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랑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빠졌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관련 증거 수집이라든지 뭐 이 혐의를 확실하게 이 입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완성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특검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받고 있는 혐의 자체가 지금 뭐 16개나 되기 때문에 네. 이 한날에 다 모든 걸 조사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부 확실하게 증거 완비도라든지 이런 다듬어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렇게 출석 통보를 하고 조사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지금 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손해 입었다라고 이 발언이 있은 적이 있었는데 이 허위사실 공표 관련 혐의가 추가가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관련해서는 그 나토의 회의에 참석하면서 했던 목걸이 네. 관련해서 이제 그 재산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누락은 뭐 사실 좀 사실관계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 간결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출석 요구서에 막판에 좀 더 추가를 한 것으로 보이고 언급해 주신 것처럼 삼부토건이라든지 아니면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경우에는 조사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미처 좀 담지 못했고 아마도 조사를 해 나가면서 증거 완비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출석 통보라든지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김 여사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에 대해서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도 진행이 됐습니다. 어떤 쟁점 좀 주목할까요? 일단 지금 이 이종호 전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형량 거래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집행유예를 받아줄 수 있다라고 이 1차 주가 조작의 주포 이모 씨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내가 윤 전 대통령과 이 김건희 여사 친하다. 그러니까 친분 관계를 두 부부와 친분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이렇게 집행유예형 받아줄게 내지는 어떤 조사에서 빼줄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10시 30분에 이 실질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르면 오늘 내에 아니면 늦어진다면 뭐 새벽 시간 내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실제 본인이 이제 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친분을 언급한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형량 거래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라면 또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에 따라서 그리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는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란 특검팀은 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불러서 조사했고 내일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서 조사할 예정인데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외환 혐의 입증에 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뭐 윤 전 대통령이 이미 탄핵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 탄핵과 관련된 부분과 내란과 관련된 부분의 증거 공유가 가능한 일부적 부분 쟁점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입증에 자신감을 비추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지금 외환 혐의 관련해서는 조금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당사자들 역시 외환 혐의를 받는 당사자와 좀 일치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군 관련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수기로 작성을 해놨다라든지 이런 당사자들을 불러서 지금 혐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과정으로 보이고요. 대표적으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 수첩이 발견이 됐죠. 수첩에 이제 뭐 공격을 유도한다라든지 아니면 오물풍선 이런 것들이 다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양의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관련해서 본인이 알고 있거나 아니면 지시를 내린 바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시켰는지 이런 것들을
그 이야기를 맞춰나가는 그러한 작업으로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인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진술이 모아지고 이런 수첩이라든지 관련 진술들이 모아지게 된다면 그것이 사실 혐의 입증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상원 전 사령관이라든지 김용현 전 장관을 불러서 내란보다는 외환 혐의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조사를 이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안타까운 사고 소식도 짚어봐야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과 며칠 전에 포스코 ENC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관련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었고 이에 대해서 포스코 ENC 측에서도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같은 사업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또 이번 사고가 안전점검 이후에 작업이 다시 재개된 이후에 또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관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건이 좀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월에 이 김해 아파트에서 추락 사고 발생했었고 4월에 광명에서 붕괴 사고 그리고 같은 4월에 대구에서 또 추락 사고 있었고요. 네. 또 7월에도 의령에서 사망 사고 발생했는데 이때 의령에서 사망 사고 발생하고 전 작업장의 작업이 중단됐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안전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기고 다시 이제 문제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작업을 재개한 날 이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지금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미얀마 국적의 남성이 아마도 감전 사고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망한 건 아니고 의식불명 상황입니다. 네. 중상을 입은 상황인데 일단 이 사과문을 발표하고 엿새 만에 이러한 동일한 산재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비난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것이 도덕적이라든지 비난 가능성을 넘어서 위법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큰 문제로 일단 보이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수사라든지 조사가 개시가 되겠지만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동일하게 반복이 됐다 사고가 네. 이것은 굉장히 포스코 ENC에게 불리한 정황입니다. 그렇죠. 그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경찰이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전담 수사팀이 꾸려지면 기존의 수사 방식과는 차이가 큰가요? 일단은 뭐 기존 방식과 수사 방식이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집중도 있게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전담 수사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서 지휘한다라든지 조정 가능한 인력으로 꾸려지는 조직으로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 안전관리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고의성이라든지 반복성 여부도 이제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산업재해가 사실 원청과 하청 사이에 의무관계에 공백이 생기게 되면서 서로 떠넘기게 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청과 하청 사이의 계약관계라든지 그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법한 부분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아마 조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비단 이 포스코 ENC뿐만 아니라 비슷한 사건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에서 1차적으로 수사를 맡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번에 있었던 인명사고도 이 산업재해 사건 전담 수사팀이 만약에 맡게 된다면 사업주나 책임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좀 혐의가 적용이 되고 또 법적 처벌은 어느 정도 수위로 좀 이뤄질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산재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연결되는 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부분과 연결이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의 경우에는 사업주 대표라든지 경영 책임자에게 이런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최대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원 이하의 이제 벌금을 매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조치이기 때문에 함께 적용이 되게 될 것으로 보이고 실제 과거 판례만 보더라도 반복적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기업 대표에게 실형 선고가 내려진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의 시각에서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ENC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